자, 이어서 알렉산더 원정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 역사적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의 결과로서 페르시아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반격의 여지도 없는 것이 왕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알렉산더는 이미 수도를 점령해버리고 이제 역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하죠. 자, 페르시아 제국의 도읍인 바빌론이 가우가멜라에서 알렉산더에 맞서 전투한 마자이우스에 의해 알렉산더에게 위임이 된다. 이 메자이우스라고 하는 애는 알렉산더한테 자리를 깔아주고 이제 시세를 잘 파악한 겁니다. 이제 뭐 저항할 수 없으니까 뭐 끝까지 항거해가지고 목숨을 끊고 이거보다는 그냥 항복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알렉산더 입성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리스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정복지를 갖다가 어떻게 민심을 끌어올려 관대하게 이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관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체제를 별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통이다. 이 전통이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전통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전통에 전해져 내려온 이 통자는 통일한다는 통일인데 이 일관된 체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전통이 이 전통을 유지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디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이게 전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산업화라고 하는 19세기, 20세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산업화의 모델은 서구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면 거기에 따라가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건물만 얘기해요. 서양 사람들이 짓는 그런 건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옥 속에다가 서양식 그 양변기를 깔고 샤워실을 달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없다시피. 왜냐하면 이미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버렸죠. 전면적으로.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요즘 이제 새롭게 좀 두 가지 조화를 원한다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옥으로 지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속에는 현대식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100년, 200년 된 건물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속만 바꾼. 그렇게 해서 겉은 자기 몇 대조 조상이 살던 집인데 그건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현대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오늘날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통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있대. 여러분 이게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본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100년, 200년 전에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뮌헨 같은 데만 가보더라도 우리가 뭐 대학 행정 본부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단과대 들어가면 그 옛날 100년, 200년 전에 지었던 키가 한 7m, 8m 되는 거대한 대문에 사람이 힘으로 잡아 당겨 열릴 듯 말 듯한 그런 문고리를 여전히 갖추고 들어가면 현대식으로 엘리베이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기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자기 걸로 쓰다 보니까 자기의 원뿌리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뜯어 고쳐봤자 머리만 아프고 강제로 복종시키면 탈만 나니까 웬만한 건 그대로 놔두고 핵심만 한다.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만 다 없애버리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문화 포용 정책이다 이런 그래 이걸 갖다 심하게 말하면 다문화 정책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종교도 안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지 않고 다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갖다가 지금 지배자로 인정만 하는 그거는 피지배민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좀 심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오만 그 난리를 다 떨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반발을 당하고 반발에 부딪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치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원래 문화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정복을 통해서 제국의 어떤 영속적 체제를 갖다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이랄까, 모색,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제 세워져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체제를 별로 변화시키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기 편하도록 자치에 맡겨버린다. autocracy라고 그러죠. autocracy. 자, 여러분, autocracy가 중요하다. 그리스 말의 오토가 자동 아닙니까? 크라시는 지배하다는 말이고 자동 지배다, 자치다 말이죠. autocracy, 자치, autocracy, 자치가 되고, 아리스토크라시 하면 귀족정이 되고요.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autocracy가 된다. autocracy가 되고, 또 autonom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치에 더 가까운 말인데, 자동으로 그냥 다스려 버린다는 거죠. autonomy라는요. autonomy다. 오늘날 우리 자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율적으로 다스린다, 자율적으로. 자율이 중요한 게 능력이 있어야 자율이 되지. 자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배당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해. 자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율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 스스로가 이제 피폐될 수가 있다. 자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간의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백인문화권 사람들이. 그리고 성인 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줘버리죠. 보통 한 16세 정도 되면 그 사회적으로 어른 취급해서 존대를 해버리거든요. 이 말에서 존대를 해서 그때 되면 애들이 또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대, 40대 정도의 어떤 정신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치를 하도록 이제 맡겨버린다. 그렇지만 이제 좀 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 그리스계 행정 실무관을 붙여서 감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긴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제국 페르시아의 전통과 자존심은 끌어내리면 안 되는데 동시에 파괴할 때는 파괴. 왜냐하면 수서와 페르세폴리스 같은 데 가서는 또 불태운다든지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양면성은 뭐냐? 민족 정기를 또 꺾을 땐 꺾어야 돼요. 그걸 또 살려놓으면 어떻게 반발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걸 갖다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세가 들어와서 외세로서 피정복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그쪽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를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수완이 있고 나이는 어렸지만은 판단이 좀 좋았던 게 알렉산더의 경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나 페르세폴리스는 이제 바빌론에서 한참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고도의 그 페르시아 민족이 살던 그 고등 문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완전히 또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본거지란 말이에요. 본거지. 나머지 이러한 지역은 페르시아가 확대되면서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본거지하고는 이 유대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끈끈하기 힘들거든요. 느슨하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박살을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도중에 그는 본국에 남겨진 안티파테르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 등의 적대국들에서 위중한 상태임을 보고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알렉산더 원정이 뒤가 늘 편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리스에서는 항상 이 힘 있는 세력이 빠져나가면요, 그 쪽에 눈치를 보고 있던 세력, 주로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 기회를 갖다가 흔히 반사이익이라 그러는데 취하려고 하는데 알렉산더의 어떤 그 근심을 자극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스파르타가 패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진 것이고 남은 건 뭐냐? 이제 다리우스를 잡아서 끝내는 일이 남았는데 330년 5월 6월 이래로 이제 다리우스를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다리우스는 엉뚱하게 자기가 밑에 그늘이던 베수스 부족의 족장이 있는데 영화에 보면 베수스라고 나옵니다. 베수스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한테 이제 배신당해서 결국 죽게 되죠, 그죠? 베수스는 또 그걸 갖다 바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더 이상 그 다리우스의 적대자가 아니고 페르시아를 온전히 이제 혼자 통제할 위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반다리우스적인 반란마저도 철저히 봉쇄하고 정치적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버린 왕 다리우스는 알렉산더가 또 민심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호의롭게 하면은 자기한테는 유리하니까, 어차피 뭐 죽은 사람이니까 선심을 베풀어서 사람들 보기 좋도록 그 자기가 좀 선량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페르세폴리스의 매장까지 해주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페르시아는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자기 휘하에 들어있는 이 패권 지역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알렉산더 욕심을 내는 게 인도라고 하는데 이제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라 하냐면 확대된 원정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는 확대된 원정 때문에 스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소문들이 많은데, 이 확대된 원정을 이제 330년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이미 가우가멜라에서 끝났는데 다리우스는 이제 이미 죽고 없는데 자기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인데 인도로 가기 위해 인도를 가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도가 참 좋은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다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게 남은 건데, 그죠? 이거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인도가 나오는데 이걸 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 진군을 멈추지라. 이 정도 하면 부하들도 끝날 줄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지 않는 거죠. 워낙 야심이 커갖고는 한번 인도까지 하자 이래 되는 거죠. 그래 돼서 이제 이게 무리하게 정복 원정을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더의 이제 발목을 장악하게. 왜냐하면은 가면서 좋은 일이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불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정복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나오는데요. 329년에서 326년 이 확대된 원정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330년 5월부터 해서 329년 6월까지 알렉산더 군대는 페르세폴리스, ek바타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박트리아 등지를 이동하면서 대략 5,000km를 주파하지 않았는가 추산이 된다. 5,000km가 얼마나 뭐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갖고 비행기가 가는 루트를 따라서 거리를 쟀을 때 우랄산맥까지 5,000km 정도 됩니다. 한 5,000에서 6,000km 됩니다. 우랄. 거기까지 가는데 6시간에서 7시간 걸려. 한 7시간 걸린다고. 우랄산맥에서 한 서너 시간 가야 중부 유럽인 독일 정도 나와. 이해됩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대략 10시간에서 11시간 가면 유럽의 중간부로 도달해요. 비행기 타고 가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광활한 이 거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5,000km를 갖다가 불과 1년 정도 만에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당시에 안 가본 데를 많이 가봤어요. 사람이 안 가봤다는 게 아니라 정복을 위해서 가보지 못한 데를 유럽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를 유린하고 돌아다녔다. 자, 그런데 동부 이란에서는 소고드 지역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이 소수민족인데 소고드라고 있어요. 소고드족이라고 하는데, 이 소고드인데 게릴라전이랄까 사막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막은 알렉산더가 유럽에서 겪어보기 힘든 그런 지형이란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또 엄청난 저항을 당하면서, 그렇지만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스키티아와 마사게티아 계의 혼합부족이 이란을 위해서 참전하여서 알렉산더 군대에 또 맞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29년에서 328년까지의
대략 1.5년 동안은 소고드와의 긴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제 고생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나한테 대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혹한 그런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또 재밌는 이제 이 역구멍으로 생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약간 프라이빗 히스토리인데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복은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요. 미래를 대비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략 결혼 같은 게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7년 정도 초에는 그가 정복한 소고드인의 왕인 옥시아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치면 부족장입니다. 부족장.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기껏해야 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로 보기 힘들고 어떤 마을에 그죠? 그 군대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친해놓으면 좋겠다 해갖고는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하는데 바로 록산나라고 하는 딸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록산나를 통해서 알렉산더 아들이 나오기 때문이겠지. 후세가 나온다. 근데 하나 얘기하냐면 이게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 뭐랄까요? 좀 황당하냐면요. 이게 이제 부족이 어디냐면 이란 끝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중앙아시아 사람.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한국 사람보다는 유럽에 더 가깝게 얼굴이 나와요. 이게 흑인이 나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죠? 차라리 백인에 가깝지.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록산나를 흑인 처리한다든지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란 사람들이나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썼던 70년대 그 인문학적 저술 있죠. 그 이제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황당무계한 이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흑인이 아니라는 거죠. 흑인이. 흑인 나오려면 인도 밀림으로 들어가야 흑인이 나오는. 그래서 이 록산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거는 political marriage,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군대를 갖다가 자기의 편지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는 인도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작전을 펴나가요. 알렉산더는 바로 이 이란의 영토의 경계가 되는 동쪽으로는 이란적이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보이는 곳에 좀 말이 좀 우스운데요. 이게 어디냐면 이란의 이제 그 오른쪽 끝이고 다른 나라 나오는 그 어느 지점에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는데 또 한 번 더 세요. 알렉산드리아를 하나 더 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원정 기간 동안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가면 시티 오브 알렉산더가 되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땅이란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인데 좀 한 가지 좀 고려해 볼 점들이 있는데 자, 서서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이야기에도 뭐 기성전결이 있으면 뭔가 반전이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렉산더 원정이 지니고 있는 게 순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비가 있는 얘기라는데 이 어디가 있냐면요. 그 원정의 어떤 고비를 얘기해요. 고비. 원정이 이제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기가 있고 전개되고 이게 이제 승화되고 전개되고 결론 나는데 말이죠. 이게 고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 넘었어요. 뭘 못 넘냐면은 자기 진영 내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는데 그게 그가 보여주었던 약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의 어떤 대제국 통치를 가능케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기도 했던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싫어했던 지나친 그런 외국 문화를 갖다가 쉽게 수용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진영 내부에 있었던 불화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확대된 전쟁이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 그 전까지 전쟁하기 바쁘니까 눈에 안 들어온.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다리우스 죽은 시점 330년쯤 되면 전쟁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 당시에 원정군에서 전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인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 어떤 개인적인 정복에 대한 어떤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전쟁을 했. 그러니까 이게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끌고 가면서 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화가 자꾸 생긴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것의 발단은 알렉산더가 그리스인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페르시아적인 풍습을 쉽게 수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게 뭐가 하나 나오냐? 프로스키네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프로스키네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리스 말인데요. 한국말로 옮기기가 참 힘듭니다. 프로스키네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 주인한테 보여주던 태도예요. 이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주인, 우리 흔히 말하는 로드, 주군이란 말, 주군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 무릎을 굽히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무릎이나 아니면 손등 같은 데다 키스를 하는 거. 자기는 완전 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걸 당하는 주군은 어떻게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굴종적인. 이거는 그리스에서 사람 대 사람 간에는 잘 없던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최상의 예우라고 하는 건 신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적인 관념이 있죠, 그죠? 신에게만 해당돼야 될 것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터치를 안 하겠지만 왜 우리의 주군 되시는 알렉산더는 그걸 원하느냐? 왜?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부하들한테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하들이 싫어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걸 안 하도록 해야 돼.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거야 자기가 받아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갑자기 자기 부하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양심에 찔리고 개인적으로도 황당한 생각이 들. 이게 도대체 그리스 사람이냐? 페르시아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 바뀐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렉산더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이걸 즐겨 쓸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교만해졌다라고.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던 그 굉장히 평등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친절하거나 아니면 그 예절이 있던 그런 알렉산더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권세가 페르시아 정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러면 그를 갖다 순수하게 지지하던 지지 세력들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막 하게 강요를. 우리도 봐시면 옛날에 그 뭐가 있어. 그 일본 지배할 때 우리나라 어떤 뭐 종교적인 거 아니면 민족 감정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위계 질서 상하 관계를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우리 그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거 많이 시켰는데 창시개명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유명한 그 신사참배 즉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뭐 예의를 갖추고 뭐 무릎을 꿇으라는 동 절을 하라는 동 그죠? 동성요배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절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너희가 제국 신민이라는 동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왜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 안 하니까 그 안 하는 사람들 잡아가서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프로스키네세를 갖다가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 완전히 미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군부 내에서 그죠. 원정은 계속되는데 따라가면서 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내가 왜 따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쯤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눈치껏 해야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심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로 그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처형을 해버려요. 너무 심하게 된 거죠. 그죠? 자기 어떤 자제력이랄까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
흔히 이제 사극에서 많이 하는 말 총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교들을 의심하고 그러고 난 처형을 해버린다.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330년 9월에 알렉산더의 충신이었던 파르메니온의 아들, 파르메니온 알다시피 부사령관인데요. 그 사람 아들이 알렉산더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정군 원정을 깊이 들어가서 오늘날의 남서 아프간 지역 유명한 그 알카에다의 본거지라고 하는 오사마 빈 라덴하고 그 옛날에 오마르가 살고 있던 아프간 지역이죠. 그죠? 힌두쿠시 산맥이 있는 거기에 역정모이라는 구시를 세워서 처형을 해버렸네요. 왜 그러냐면 내막을 보니까 역정모이라기보다는 이 필로타스가 점점 국내에서 인기가 올라가 지지가 올라가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명예에 뒤처지는 걸 유별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공명심이 센 사람, 특히 군대에서 어떤 그 군사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라이벌 의식이 있고 남한테 이렇게 자꾸 비교돼 갖고 평가절하된다든지 비교돼서 열등하게 평가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필로타스라고 하는 사람을 엉뚱한 구실을 세워서 반역이요 했다는 거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을 뭐라 하냐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거설인데 반역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트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역이다. 이 반역이 이 우리나라 역사 반역이 많죠. 반역이다. 이 트리전 반역 되게 많은데 위화도 회군도 반역이고 그런 다음에 반역이라고 하면 한두 개가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반역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는 처형을 해버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판 이후에 파르메니온이 자기 어떤 전쟁시에 부사령관 역할을 하는 절대적 기능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 이 사람조차도 슬그머니 죽여버려요. 이게 좀 판단이 너무 많이 흐려지고 있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인도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있어서 지지를 끌어내느냐 못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8년 여름이 되면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그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제 계급이 높은 군부의 유력자가 있는데요. 클레이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던 말을 했다는 암만 해도 알렉산더가 그간 보여줬던 행보, 지나친 페르시아를 감싸는 정책, 나아가서 싫어하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자기 동료들한테 자꾸 페르시아 풍습대로 하라는 둥, 프로스키네스를 하라는 둥,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둥, 하기 싫은데 페르시아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둥, 이렇게 해갖고 자꾸 귀찮은 일을 시키는 거가 앞으로 마케도니아의 어떤 민심을 갖다가 끌어내는데 원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놓고 말하기 힘드네.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진 알렉산더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도 죽여라. 이렇게 되죠. 죽여버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렉산더 가까이에서 사건과 역사를 우리가 사료할 때 나왔는데요. 칼리스테네스라는 사람 있죠. 전쟁하면 뭘 한다 그래요? 항상 그 역사 기록을 담아두는 이 사관을 데리고 간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 전쟁 나면 종군 기자라고 해갖고 기자들이 같이 가죠.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 요즘 이제 뭐랍니까? 기자가 워낙 그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오보를 많이 한다든지 추측을 잘못한다든지 데이터가 틀린다 이래갖고 이제 욕을 많이 먹긴 한데 기레기라는 말을 하고는 한데 그죠? 그거는 일부고 사실은 기자들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그 정보를 받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 자료들 사진 2차 대전 사진 누가 찍은 겁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이 찍은 게 아니라는 게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종군을 하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총을 맞아가면서 그죠? 굶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이제 그 비디오 화면도 담고
6.25 전쟁도 남아있죠, 그죠? 그 일부는 한국 기자고 상당수는 외국에서 온 기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남아서 우리가 아주 라이벌리하게 그 현상을 보여줘요. 말로 하면 삘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피난 가던 화면을 사진만 해도 평면이지만 움직이는 이 동영상 비디오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전쟁의 이 참혹함 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자기 전쟁을 갖다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 그런 기록에 능한 사람 칼리스테네스를 데리고 갔는데 자기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327년 초가 되니까 암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정 나가서 알렉산더가 좀 조심하라고 얘기는 했을 겁니다. 마케도니아식으로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터인데 본인 그게 소신대로 마케도니아 복장 입고 다니니까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또 트집 잡아서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갖고는 자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사령관, 뭐 친구, 역사 기록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 말하지만 민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민심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척근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척근의 어떤 그 하는 말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혜롭지 못하게 자꾸 쳐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감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렉산더 진영 내에 일어났던 거 알렉산더의 달라지는 모습들 마케도니아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꾸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 페르시아식으로 이 세레모니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어떤 발목을 잡아서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 인도 원정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 된다. 자, 인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걸 이제 한번 보는데요. 인도의 서쪽 가장자리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가장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황금의 나라입니다.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가 미국에 가면 여기 캐나다 쪽에 거기 있잖아요. 그죠? 엘도라도 아닙니까? 황금의 보고. 이 엘도라도로 가갖고는 어떻게 돼요? 금을 장악을 해야겠네요. 제가 신비의 땅인 인도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펀잡이라고 하는 인도로 들어가는 관문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진도가 못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후적인 것도 굉장히 찾아오요. 인도는 가면 갈수록 이 아프리카처럼 열대에다가 비가 막 내린다든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것이 군대의 진군을 막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327년 가을이 됐을 때 일부의 군대를 헤파이스티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페르디카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디카스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페르디카스에게 주어서 그 주된 원정로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험악한 산악로를 선택해서 나누어서 이제 인도를 향해서 가는 길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자, 326년 초에 인더스강은 바로 마케도니아보다 훨씬 오래된 인류의 몇 대 문명 중에 바로 인더스 문명 있잖아요. 그죠? 인도 문명의 그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집트는 나일 강.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 강.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과 양쯔강. 그걸 통해서 고등 문명이 출현한.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인더스강을 넘어서 탁실라라고 하는 장소에 여기를 점령을 했는데 326년 여름 뭘 만나냐면은 그 동부 펀잡에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코끼리 타고 오고 있는 적장하고 만나 이게 포로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걸 이제 탁 이게 뭐라면 말 타고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자 말 위에 있는 게 높겠습니까? 코끼리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코끼리 있는 게 높죠, 그죠? 그래서 인도를 상징하는데 포로스라고 하는 유력자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도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 코끼리 때문에 이제 곤욕을 치요. 근데 로마도 이제 코끼리 때문에 곤욕을 치요. 우리 로마서 하게 되면 이제 세컨 포닉 워라 그래서 포니니 전쟁 2차 포니니 전쟁 하게 되면 이 한니발이 끌고 오는 부대가 바로 엘레판트 부대. 그래서 역사의 최대 수수께끼 정말 안 믿어지는데 해발 5,000m를 코끼리를 끌고 왔다라고 말하는. 나는 정말 안 믿어져요. 5,000m를 사람도 못 올라가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서 치고 올라가서 로마의 뒤를 쳐갖고는 꼼짝 못하게 하고 로마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신무기 코끼리가 적의 진영을 갖다가 그죠? 다 무너버리니까 로마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고 헬레니즘 얘기 좀 하고 곧바로 또 로마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